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그 청와대 김기현 사태의 대응,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져버린 보수와 진보, 또 1% 대 99%가 아니라 20대 80의 전선, 이런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 현장에서 정치 지금 전선에서 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한 주간의 정치적인 소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함의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어쨌든 지금의 그 현실 정치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각들을 아마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그 첫 번째 청와대가 현안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오래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더 하다가는 민주개혁 세력 그리고 진보 세력 이 자체가 도매급으로 엉터리 독재 세력 뭐 이렇게 욕먹게 생겼습니다. 그 울산의 시장 선거에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그 연일 언론에 나오면서 민심이 이제 급격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그 사건 사태에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청와대는 4.1 수사 첩보에 대해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소셜 미디어로 제보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 제보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행정관이 물어서 문자로 보내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검찰은 문제의 수사 첩보에 대해서 그 야당 시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다고 할 정도로 상세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른다면 선거 공작이가 되는 거죠. 선거 공작.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행정관 관계에 대해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래서 알게 된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해명입니다. 참 이제 아주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알리바이 맞추기죠. 이게 이제 그 과거 운동 그 노동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 운동을 좀 해본 사람이면 압니다. 경찰에 잡혔을 때 그 상급 지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을 반드시 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이렇게 그 카페에서 일을 도모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잡히면 반드시 경찰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나게 된 과정을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소개로 만났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개선이 그 자꾸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점점 조직이 연결돼 가지고 조직이 일망타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처음 만날 때 만나는 알리바이를 꽤 맞춥니다. 그 주선한 조직 책임자를 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나는 장소, 과정 이런 거를 말을 맞추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추억이 새록 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알리바이도 좀 세련되고 아주 좀 정밀하게 이렇게 보통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한 해명이 송 부시장과 그 행정관 관계에 대해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알리바이를 만드는지 이거는 오히려 반드시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청와대 윗선인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히려 그런 의혹을 더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청와대가 알리바이를 댔는데 송 부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 친구 소개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서울 친구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런 경찰의 말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 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캠프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를 하고 있으니 정말 참 답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와대는 앞서 백운우 별동대로 불린 특감 바원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방문했다는 울산 해경은 고래고기 사건은 알지도 못하고 울산지검 간부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해명대로 하면 특감 반원이 아무 이유도 없이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청와대 행정관 특감 반원이 사실 그 엘리트고 그 참 가족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살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청와대가 당초 제보자 신원에 대해 정당 소속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송 부시장이 민주당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잡아뗀 것입니다. 언론 보도로 송 부시장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공개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제보자 공개가 수사 권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이런 대응을 보면 정말 이건 그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그 강준남 교수의 논지에 따르면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져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용,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인물이나 사람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끼리만 만나서 주로 룸살롱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는 사람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면 그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용어로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흔히들 뭐 그 클럽 물이 좋냐 나쁘냐 뭐 물 관리 좀 해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휴리스틱이란 말은 한마디로 적흥적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람 딱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인지 3초만 딱 보면 뭐 안다. 뭐 이런 첫인상 딱 보고 안다 이거죠. 되게 또 들어맞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되게 사기꾼들이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도 첫인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정치에서 이런 가용성 편향의 휴리스틱 말하자면 적흥적 추측 이런 것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심각한 편향을 낳게 됩니다. 지금 진보가 닫힌 진보가 되어버리고 또 보수가 아주 꼴통 보수로 되어서 민생을 외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좀 이렇게 뭐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불완전한 측면 이런 것들의 그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게 강준만 교수의 논지입니다. 어쨌든 보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보도 이렇게 갇혀버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좀 엉터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이러니 보수가 점점 신이 나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닫힌 또 가짜의 그 진보도 황교안 씨 때문에 버티는 이런 기막힌 균형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제학부 학생 하나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색깔론에 기반한 그런 어떤 비겁한 표현이 아닌가. 또 국가 주도 경제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사회주의라고 지칭을 한다면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을 이끈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롭죠. 그런데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 관련 질문에는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죠. 보수 진영은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말만 꺼내면 시장경제 아닙니까? 산업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보수를 지금의 보수로 만든 그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려 몇 차례였습니까? 1996년까지 해서 보면 1962년, 1981년까지 4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 계획 하나하나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국가의 자원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국가 주도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자본을 육성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한강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그런 어떤 경제 성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보수가 만들어진 그 성과를 지금의 보수는 통째로 지금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못 갖고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보다도 그 못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비전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보일 수도 없죠. 뭐 검찰 하면서 맨날 무슨 공안 사건이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경제를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그 경제를 살린다고 뭐 집권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서울대 그 학생의 질문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비전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갱이 정책 이렇게 색깔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 좀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이 보수 황교안 대표를 지지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수의 한계가 결국 또 엉터리 좌파 진보 세력들을 또 말하자면 그 보존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참 더면 더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묘하게 서로 엉터리들끼리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판국에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적 국민들이 민주당을 그래도 도와서 보수를 심판하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자, 개혁적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40% 이상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거는 근데 결과적으로 1%의 그 특권 집단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상위 20%에 속하는 그런 집단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1% 대 99%의 프레임 이런 거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 또 우리 강준만 교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벌을 비판하고 최고 권력 집단을 심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니까 우리나라 상위 20%의 문제는 일단 눈 감아주고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상위 20%의 힘으로 1%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지금 한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소득 불평등 조사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상위 10%의 그 소득 집중도가
이미 10년 넘게 최고 수준이었고 상위 1%보다 상위 10%의 기준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8.05%로 프랑스나 미국보다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상위 10%는 누구냐 했을 때 한국에 이게 20대 이상 청년 20대 이상으로 놓고 보면 약 3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진, 의사, 교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그리고 잘 되는 자영업자, 또 생계형 이상의 그 임대업자 이런 등이죠. 근데 이들의 소득이 그냥 정당하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이 정부의 특혜성 지원, 과보호, 그리고 부실한 조세제도 등 법과 제도의 불공정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세대 서강대 이철성 교수의 말을 빌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사실상 연대를 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로 1대 1% 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20% 대 80%의 사회, 심지어는 50% 대 50%가 그 50%가 나머지 50%를 착취하는 사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들은 대부분 임금 상위 20%에 속하는 최상층 임금 노동자 집단이 되었죠. 급속히 경제 성장의 발전에 따라서 급속히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들이 노동운동 할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 구조의 생산자 혹은 그 수혜자로 변신했다. 이렇게 이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접하면서 김기원 교수가 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노동 관련 또 경제 관련 세미나를 쭉 해온 분이었는데요. 좀 일찍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노동 귀족이란 말을 쓴 거의 유일한 분이죠. 저하고는 이제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좀 다투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는 이제 민주노총 연구원장이었으니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은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그 민주노총 내부에서 또 노동운동 내부에서 그런 경향과 그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또 분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다 폄하할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2005년부터 아마 2000년부터 한 2008년, 9년까지 쭉 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됐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김기현 교수의 말이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를 개혁하는데 20%가 그 1% 개혁의 전이대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 20%라고 하는 게 사실은 1%가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의 숙주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타협이 되고 불완전한 수동혁명만 계속될 그런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사회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현 교수님 천국에서 편안히 계시죠? 제가 그때 비판한 거 제 생각이 좀 짧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제가 김기현 교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제 1%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20%에 기반하는 그런 민주당을 넘어서 80%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모든 제3세력이
내부적으로 근본적 혁신을 해야 됩니다. 당의 지도층을 상위 20%에 속하는 그런 계층을 최대한 배제하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당이 보면 항상 뭐 변호사, 판검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상층에 이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일반 서민들 속에서 인정받는 인물들로 과감하게 세워내야 됩니다. 괜히 뭐 무슨 뭐 세대를 빙자해서 청년팔이 정치, 또 스펙팔이 정치 그런 얄팍한 거 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근본적 수실이 가능한 그런 세력들로 제3정치의 주력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원래 혁명의 시기에는 1년 같은 하루가 오는 법입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제3의 정치 세력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 국민 여러분께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파이팅!